안녕하세요. 진짜 가족을 얻게 된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고 친정이라고 기댈 데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몸뚱이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죠. 그런데 저한테 딱 하나 있는 게 있다면 인복이에요. 살면서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거든요. 그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가 손 내밀어주면 그 손 붙잡고 한 걸음, 또 누가 등 밀어주면 그 힘으로 또 한 걸음, 그렇게 온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베풀고 살면 그게 다 복이 되어서 돌아온다고요. 그 믿음이 누군가한테는 만만하고 우습게 보였나 봐요. 그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초반엔 답답해서 가슴을 칠지도 몰라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꼬박 1년을 들여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 끝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요. 다 들으면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시원해질 거예요. 그럼 천천히 풀어볼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모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어릴 때 헤어졌거든요. 친척집을 이리저리 떠돌면서 컸고 누가 걷어주면 거기서 밥 얻어먹고 그러다 또 다른 집으로 가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남들 공부할 나이에 식당 일부터 했죠. 그렇게 이 식당 저 식당 옮겨 다니면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그러다 30 되기 전 작은 칼국수 집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갔어요. 거기 사장님이 제 평생의 은인이에요. 그 사장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처음 일하러 갔을 때 제 행색을 보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어디서 자니? 집은 있어? 제가 우물쭈물하니까 알아챈 거죠. 그때 전 그야말로 떠돌이 신세였거든요. 찜질방이나 친구 집에서 며칠 얹혀 자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가게 위에 작은 방 하나 있어. 거기서 지내. 월세 같은 건 됐고 일이나 열심히 해. 그 말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누가 저한테 발 뻗고 누울 자리를 내준다는 게 그게 그렇게 눈물 나더라고요. 그 고마움을 갚기 위해 전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사장님이 베풀어준 만큼 저도 제 가게처럼 아꼈죠. 주방에서 일하는 순옥 이모랑도 그때 만났어요. 순옥 이모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위인데 손맛이 기가 막힌 분이에요. 가게 칼국수가 그렇게 맛있었던 게 다 순옥 이모 손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그 옆에서 어깨너머로 다 배웠죠. 육수 내고 반죽치 대고 김치 담그는 법까지 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장님이 가게를 부쩍 안 나오더라고요. 병원을 들락날락 하더니 어느 날 절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영자야, 나 이제 이 가게 못하겠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가게 문 닫으면 전 어디로 가나 그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부끄럽지만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이어서 한 말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놨어요. 네가 해. 이 가게 네가 이어받으라고. 권리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네가 맡아 해봐. 너만큼 이 가게 아끼는 사람 못 봤어. 그러라고 널 나한테 보내준 것 같다.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혼자 하라는 거 아니야. 순옥이도 있고 단골들도 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다 네 재산이야. 난 그걸 너한테 물려주는 거고. 가게가 아니라 사람을 물려주는 거라고. 그 말을 전 그땐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가게를 거저 물려준다는 게 너무 황송하고 감사할 뿐이었죠. 그렇게 해서 저는 마흔을 코앞에 두고 제 가게를 갖게 됐어요. 혼자서는 평생 갖지도 못했을 일이에요.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전 지금도 남의 가게에서 그릇이나 닦고 있었을 거예요.
사장님은 그러고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던 그 얼굴을 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 가게를 정말 목숨처럼 여겼어요. 이건 내 가게가 아니라 사장님이 남겨준 가게니까 더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가게 하면서 한 10년 가까이 정신없이 보냈어요. 결혼이요? 생각도 안 했어요. 남자 만날 시간도 없었고, 솔직히 저 같은 사람한테 누가 오겠나 싶기도 했고요. 그냥 이 가게가 내 남편이고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외롭다는 생각이 들 새도 없이 바빴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동창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동창회를 한다고요. 저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으니 동창회라는 데를 한 번도 안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가게 일도 순옥 이모한테 맡기면 되고 한 번쯤 옛날 친구들 얼굴이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큰맘 먹고 나갔죠. 그리고 거기서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전 남편이 누군지 잘 기억도 안 났어요. 같은 반이었다는데 워낙 오래전이고 저는 학교 다닌 기억 자체가 흐릿했으니까요. 그런 애가 있었나 싶은 정도였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서로 대면대면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자꾸 우리 둘을 엮으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도 혼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친구들이 더 신이 나서 자꾸 둘이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야, 너희 둘 다 혼자잖아. 잘 어울린다, 야. 한번 만나봐. 처음엔 손사래를 쳤죠. 전 그런 거 안 한다고요. 그런데 친구들이 어찌나 끈질긴지 모임 있을 때마다 우리 둘을 옆자리에 앉히고 끝나면 우리 둘이 같은 방향이라고 같이 가라고 하고, 그렇게 떠밀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편하고 말을 섞게 되더라고요. 만나보니까 사람이 참 자상했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제 얘기도 잘 들어줬죠. 제가 가게 하면서 힘들었던 얘기를 털어놓으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 진짜 너 평생 혼자 너무 애쓰면서 살았구나. 이제 그만 좀 기대도 돼. 그 말이 너무 따뜻하게 들렸어요. 평생 누구한테 기대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누가 나한테 기대도 된다고 말해주는 게 좋았던 거죠. 전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긴 했어요. 남편은 만날 때마다 저보다 가게 얘기를 유난히 더 궁금해했거든요. 하루에 손님이 몇 명이나 와? 단골은 많고? 와, 장사가 그렇게 잘 돼? 그땐 그것도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계산이었다는 걸 전 몰랐던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친구들 등살에 떠밀려서 40 중반에 평생 안 할 줄 알았던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양가 식구들 면 모아놓고 밥 한 끼 먹는 걸로 조촐하게 치렀죠. 저는 친정이 없으니까 손님이라곤 순옥 이모랑 직원들 몇 명이 다였고요. 그날 순옥 이모가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영자 이제 고생 끝나고 좋은 날만 오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이제 나도 가족이 생겼구나. 외롭게 안 살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들떠 있었죠. 그 좋은 날이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험한 날들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땐 정말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시댁 식구들이 생겼잖아요. 전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평생 혈혈단신으로 살았는데 어머니라고 부를 사람도 생기고 동생 같은 시누이도 생기고요. 명절엔 모일 가족이 생겼다는 게 저한텐 꿈만 같았거든요. 처음 봤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인상도 참 좋고 인자하셨어요. 얼굴에 늘 미소를 띠고 말도 곱게 하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제 한 식구네. 잘 지내보자. 그 말에 제가 또 울컥했죠. 저도 누군가의 식구가 됐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시댁을 드나들면서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묘했어요.
시어머니는 인자한 얼굴 뒤로 집안의 모든 걸 쥐고 흔드는 사람이었어요. 돈줄이며 살림이며 다 시어머니 손에 있었어요. 특히 시누이가요. 시누이는 저보다 2살 어렸는데 40이 넘도록 결혼도 안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살고 있었어요. 처음엔 효녀구나 싶었죠. 요새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시누이가 예전에 결혼할 뻔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다 막은 거예요. 한 번은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쟤는 안 돼. 결혼시켜봤자 남자한테 다 퍼주고 살 팔자야. 내가 옆에 끼고 있어야지. 그 말을 시누이가 바로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입술만 깨물고 있는 거예요. 40이 넘은 다 큰 어른이 그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날 시누이랑 같이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그릇을 닦으면서 슬쩍 말을 걸었어요. 아가씨는 좋은 사람 만나면 잘 살 것 같은데 마음도 여리고 착한 것 같아서. 그랬더니 시누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언니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엄마 들으면 큰일 나요. 사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줘야겠다.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도 누군가한테 사랑받으면서 살아야 할 텐데 평생 엄마한테 잡혀 사는 게 너무 안 됐다 싶어서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입 밖으로 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나중에 저한테 슬쩍 그러는 거예요. 새아가, 시누이 일은 신경 쓰지 마라. 쟤는 내가 알아서 해. 괜히 바람 넣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인자하던 얼굴에서 뭔가 서늘한 게 비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시누이를 왜 저렇게 꽁꽁 묶어둘까? 그런 묘한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때부터 평생 그려온 가족이란 그림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반년쯤 됐을 때예요. 어느 날 가게에 나갔는데 바로 옆 빈 가게에 공사가 시작됐더라고요. 꽤 오래 비어있던 자리였거든요. 저는 그냥 누가 가게를 하려나 보다 했죠. 옆에 뭐가 들어오면 그래도 거리가 좀 사니까 오히려 잘 됐다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간판이 올라가는데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글씨체만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 가게랑 똑같은 칼국수집인 거예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볼수록 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메뉴판에 적힌 음식들도 우리랑 똑같고 심지어 간판 색깔이며 가게 분위기까지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누가 봐도 우리 가게를 그대로 본떠 놓은 거였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똑같았거든요. 세상에 칼국수집이 한둘이에요? 그런데 하필 우리 가게 바로 옆에 이렇게 판박이처럼 차려놓는다는 게 말이 돼요? 저는 누가 이런 짓을 했나 싶어서 가게 안을 기웃거렸어요. 사장이 누군지 얼굴이라도 봐야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가게 안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어요. 시누이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누이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잘못 봤나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시누이가 맞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밥 먹고 설거지하면서 도란도란 얘기 나눴던 그 시누이가 우리 가게 바로 옆에 똑같은 가게를 차려놓고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가족이란 사람이, 그것도 제가 그렇게 안쓰러워하고 챙겼던 시누이가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럴 수가 있나? 배신감이라고 해야 하나? 황당함이라고 해야 하나?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와서 다리가 다 후들거렸어요.
저는 한참을 가게 앞에 멍하니 서 있다가 도저히 그냥 돌아설 수가 없어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신우이가 절 발견하고는 놀라더라고요. 잠깐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더니 이내 어색하게 웃으면서 제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도 못하고 당황해서 물었어요. 아가씨, 이게 뭐예요? 여기 이 가게 아가씨가 한 거야? 나한테 말도 없이? 신우이가 제 눈을 똑바로 못 보더라고요. 시선을 자꾸 옆으로 피하면서요. 그러더니 좀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요. 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뭐 어때? 같이 잘 먹고 살면 더 좋지. 안 그래? 어차피 언니 가게에 주말에 손님 바글바글 하잖아. 자리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손님도 많고. 그럴 때 우리 가게로 좀 보내주면 되지 뭐. 그럼 손님도 안 놓치고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더 밝은 척을 하며 이러는 거예요. 난 진짜 욕심 없어, 언니. 내가 무슨 큰돈 벌겠다고 이러는 거 아니라니까. 그냥 언니 가게 2호점이라고 생각하려고. 응? 언니가 본점이고 난 그냥 옆에서 거드는 거지. 자기 입으로 2호점이라는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저는 분점을 낼 생각도 없었고 신우이랑 같이 장사하자고 한 적도 없는데 마치 제가 허락이라도 한 것처럼 술술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술 더 떠서 이러더라고요. 언니가 레시피만 알려주면 나도 손님들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잖아. 저 옆집이랑 같은 가게예요 하고. 그래야 손님들도 믿고 오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나 도와주는 게 결국 언니한테도 좋은 거라니까. 언니 가게 절대 먹칠 안 할게. 약속.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다 어질어질했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그냥 멍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다가도 또 신우이 얼굴을 보면 그 안쓰러운 모습이 겹쳐서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어요. 신우이가 제 손을 더 꽉 쥐면서 말을 잇더라고요. 언니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응? 레시피 좀 알려줘. 언니 솜씨 그대로 배울게. 신우이가 워낙 시어머니한테 평생 기죽어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오죽 답답하고 막막했으면 이런 짓까지 할까. 그런 측은한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미운데 또 불쌍하고 배신감이 드는데 안쓰럽고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저도 모르게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래,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미련하다고 할 분도 있을 거예요. 저 여자 참 답답하다, 바보 아니냐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가게 비법까지 통째로 넘긴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까지 속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알려주겠다고 한 건 기본기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가게가 몇 년을 한 자리에서 버틸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그 기본기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우이한테 알려준 건 말하자면 껍데기예요. 그걸 알려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정도는 알려줄게. 가족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라도 빗장을 걸어둔 게 참 다행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무언가가 다 주진 마라 하고 저를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신우이 가게가 문을 열고 나서부터 제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신우이가 우리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자기 가게 앞에서 붙잡고 이러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옆집이랑 똑같은 집이에요. 2호점이에요. 얼른 이쪽으로 오세요. 마치 제가 분점을 낸 것처럼 손님들을 속여서 데려가는 거예요. 게다가 값은 또 우리보다 1,000원씩 싸게 받고요. 그러니 손님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똑같은 거 1,000원 싸게 판다는데 다 그리로 가죠. 그걸 보며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당장 쫓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그래도 가족이라고 레시피까지 알려줬더니 그걸로 손님들 다 빼간다고?
그런데 화를 꾹 누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어요. 신우이는 평생 시어머니한테 잡혀서 자기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결혼하겠다는 것도 엄마가 막아서 못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무슨 돈이 나서 가게를 차려요? 그리고 손님 속에서 2호점이라고 떠벌리는 이런 뻔뻔한 짓을 그 소심한 시누이가 자기 머리로 생각해냈다고요? 아무리 봐도 아니었어요. 이건 시누이 머리에서 나온 그림이 아니다. 누가 뒤에서 시누이를 조종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게다가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겹쳤어요. 건물주가 갑자기 우리 가게 임대료만 2배로 올린다고 통보를 했어요. 옆집 시누이 가게는 그대로인데 우리만요. 그리고 남편도 점점 뻔뻔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꼭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을 하고서요. 하여간 미숙이 걔는 생각이 없어. 옆에다 가게를 차리면 어떡해. 걔가 아직도 철이 없어. 당신이 좀 너그럽게 봐줘라. 근데 어쩌겠어. 이미 차린 거. 같은 식구끼리 좀 도와야지. 걔도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어. 제 손님을 다 빼앗기고 있는데 동생을 도와주라니 그 말이 너무 야속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남편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군다는 거였어요. 마치 시누이 혼자 벌인 일이고 자기는 그 사이에서 양쪽 눈치 보는 가엾은 사람인 것처럼요. 거기다 시어머니도 거들더라고요. 저를 앉혀놓고 혀를 끌끌 차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것 때문에 못 산다. 생각이 짧아서 그래. 생각이. 옆에다 가게를 차릴 거면 너한테 양이라도 구하든가. 아휴 내가 다 미안하다 얘.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기가 찼어요. 미안하다면서 정작 시누이를 말리진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가관이었어요. 그래도 어떡하겠냐. 핏줄인데. 너도 뭐 혼자 힘으로 했어? 다 주변에서 도와줘서 한 거지. 사장님이 거저 물려준 거 아니냐. 너도 거저 받은 거 이제 식구한테 좀 나눠주면 되지. 미숙이 그 가엾은 게 좀 먹고 살게 도와주는 셈 치고. 그 말에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가게를 거저 받았다는 그 말도 가슴을 후벼 팠지만 더 소름 끼쳤던 건 따로 있었어요. 두 사람이 어쩜 그렇게 입을 맞춘 듯이 똑같은 말을 하는지요? 그 말을 다 듣고 나니까 머릿속에서 뭔가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누가 처음부터 판을 짜놓고 나를 한가운데 앉혀놓은 거구나. 그저 철없는 동생 도와주라는 척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연극을 하면서요. 어쩜 그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 싶어요. 전 그날부터 화를 내는 걸 멈췄어요. 화를 내봤자 저 사람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니까요. 대신 저는 더 침착해졌어요. 웃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누가 이 판을 짰는지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게 1년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사람이 큰 충격을 받으면 눈물도 안 나잖아요. 딱 제가 그 상태였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시누이한테 뭐든 알려주고 시댁에도 꼬박꼬박 가서 일도 도우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제가 시댁에 가서 집안일을 좀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청소하다 보니 한쪽에 시어머니 휴대전화가 충전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알림이 계속 뜨는 거예요.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올라오더라고요. 처음엔 안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화면에 뜬 글자 하나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제 이름이었어요. 그 방에서 사람들이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 화면을 열어봤어요. 보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자세히 보니 가족 모임방이었어요. 시어머니하고 남편, 시누이, 저만 없는 거예요. 저만 빼고 자기들끼리 만든 방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에서 오간 대화를 읽는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영자 가게 레시피 미숙이한테 다 옮기는 중. 레시피는 거의 빼냈음. 거기에 시어머니가 답을 했어요. 잘했다. 가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미숙이 명의로 돌리고. 그리고 저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재호는 일단 일 정리될 때까지만. 가게 넘어오면 천천히 정리하면 돼. 그 글을 읽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랑 결혼한 게 처음부터 이 가게를 빼앗기 위한 거였던 거예요. 동창회에서 친구들이 우리를 엮어준 것도 어쩌면 그 사람이 일부러 판을 깐 건지도 몰라요. 나한테 자상하게 굴었던 것도, 가게 손님 수를 묻고 장사 얘기를 캐물었던 것도 다 계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옆 가게도 임대료 인상도 다 이 사람들이 짜고 친 거였어요. 시누이를 앞세워서 레시피랑 단골을 빼내고 임대료로 나를 압박하고 어느 정도 가게가 넘어오면 나를 정리한다. 가족 없이 외롭게 산 나한테 가족을 만들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제 가게를 뜯어먹으려고 이 모든 걸 꾸민 거예요. 제가 평생 그리워하던 가족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를 잡아먹기 위해서 차려진 밥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밥상 위에 올라간 뜯기 좋은 고기가 바로 저였던 거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화면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어요. 왜 그랬는진 저도 몰라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건 증거다, 이건 남겨둬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청소를 마저 하고 시어머니한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어요. 어머니, 저 가볼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이 말이 어떻게 제 입에서 나왔는진 모르겠어요. 그 인자한 얼굴을 보면서 저는 웃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집을 나와서 골목을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참을 벽을 짚고 서 있었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그냥 온몸이 덜덜 떨리기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어떻게 할까? 다 뒤엎고 멱살을 잡을까? 경찰에 신고를 할까? 아니면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갈까? 그런데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무렵 제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한 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 울지 말자. 따지지도 말자. 저 사람들은 제가 펄펄 뛰는 모습을 즐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는 안 한다. 대신 저 사람들이 평생 잊지 못할 방법으로 갚아주기로 했어요. 그게 어떤 방법일진 아직 몰랐지만요. 그렇게 맘먹고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머리를 식히려고 시누이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살펴봐야겠다 싶었어요. 적을 알아야 이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누이한테 갔어요. 마감하고 정리할 때쯤에요. 아가씨, 일손 모자라죠? 내가 좀 도와줄게. 시누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언니가 왜 여길 오냐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같이 그릇도 닦고 테이블도 치워줬어요. 사실은 가게 돌아가는 걸 보려는 거였죠. 그렇게 둘이 가게 뒷정리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시누이를 관찰해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시누이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살도 쪽 빠지고 눈 밑은 시커멓고 손은 덜덜 떨리고 손님 다 빼가서 잘 나가는 사람 얼굴이 아니었어요. 무슨 큰 병이라도 든 사람 같았어요. 그러다가 시누이가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한참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돼서 화장실 쪽으로 가봤더니 안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누이가 나오는데 눈이 새빨갰어요. 절 보더니 화들짝 놀라서 얼른 눈물을 닦더라고요. 그러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어? 언니 아직 안 갔어? 다 됐는데 이제 가. 저는 그 자리에서 시누이를 붙잡고 물었어요.
너 왜 우냐고. 무슨 일 있냐고요. 처음엔 아니라고 아무 일 없다고 잡아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다그치니까 신우이가 한참을 흐느끼다 겨우 마음을 추스르더니 떠듬떠듬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가슴에 꽁꽁 묻어뒀던 얘기를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꺼내는 것 같았어요. 언니, 나 사실 옛날에 결혼할 뻔한 사람 있었어. 언니도 알지? 엄마가 죽어라 반대했던 그 사람. 나 그 사람이랑 엄마 몰래 사업을 같이 했거든. 작게라도 둘이 뭐라도 해보자고. 잘 되면 엄마한테 떳떳하게 결혼하겠다고 말하려고 했어.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신우이가 이런 속사정이 있었다는 걸 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게 망했어. 빚만 산더미처럼 졌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알아? 그 빚을 나한테 다 떠넘기고 도망가 버렸어. 연락도 안 되고 어딨는지도 몰라. 결혼하자던 사람이 빚더미만 나한테 안기고 그냥 사라진 거야. 신우이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빚이라는 단어에 몸서리를 치더라고요. 그 빚을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해. 그때 엄마가 대신 다 갚아줬어. 그날부터 난 엄마한테 완전히 발목이 잡힌 거야. 빚 갚아줬으니까 평생 내 옆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날 종처럼 부려먹은 거야. 그러다 이번 일이 터진 거고. 전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신우이가 왜 그렇게 40이 넘도록 시어머니한테 꼼짝 못하고 살았는지, 왜 그렇게 길을 못 펴고 살았는지요. 다 그 빚 때문이었던 거예요. 네 빚 내가 다 없애줄게. 대신 영자 가게 그대로 베껴서 옆에다 차려. 손님 다 데려오고 레시피도 다 빼내. 그럼 넌 자유야. 엄마가 이러는데 난 그게 너무 싫었어. 언니한테 못할 짓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런데 그 빚만 없어지면 나도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싶으니까 거기에 눈이 멀어서 결국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언니 미안해 정말. 나 매일 밤마다 잠도 못 자. 언니 얼굴 볼 때마다 죽고 싶어. 신우이가 그러면서 약을 한 움큼 꺼내 먹는 거예요. 신경 안정제라고 하더라고요. 잠을 못 자서 그 약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틴다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신우이가 나를 등쳐먹은 나쁜 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신우이도 나랑 똑같은 처지였던 거예요. 시어머니라는 사람한테 묶여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피해자. 그러니까 진짜 나쁜 사람은 신우이가 아니었어요. 신우이도 나도 어머니가 짜놓은 판 위에서 이용당하는 말 같은 거였죠. 그 순간 복수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대신 머릿속에 다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죠. 그날 저는 밤새 생각을 정리했어요. 신우이를 무너뜨려봤자 그건 진짜 원흉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우이는 그저 시어머니의 도구일 뿐이니까요. 도구를 부순다고 주인이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진짜 무너뜨려야 할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거짓 연극을 한 남편이고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제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단단했어요. 혼자 펄펄 뛰어봤자 저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예요. 오히려 저를 정신 나간 여자로 몰아붙이겠죠. 그래서 적의 무기를 내 편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부리는 가장 좋은 도구가 신우이잖아요. 신우이를 제가 역으로 써보는 거죠.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신우이를 조용히 따로 불러냈어요. 아가씨, 그 가족 모임방 말이야. 거기 아가씨도 있죠? 신우이가 흠칫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게 놀라웠나 봐요. 나 거기서 무슨 얘기들이 오갔는지 다 봤어. 어머니 휴대전화로 우연히. 아가씨도 거기 있었으니까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다 알 거 아니야. 그런데 아가씨, 내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야. 어머니랑 남편 둘이서 따로 주고받은 게 있더라고. 아가씨는 거기 없었지.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 하나를 신우이 앞에 내밀었어요. 그걸 본 순간 신우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손을 덜덜 떨면서 화면에서 눈을 못 떼더라고요. 보여? 미숙이 빚은 갚아주는 척만 해. 가게 일 끝나면 다시 미숙이 앞으로 돌려놔야지. 영자 정리되고 나면 미숙이도 슬슬 정리해야 할 거 아니냐. 둘 다 쓸모 다 하면 끝이야. 신우이가 그 글자들을 읽고 또 읽었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니 그 뜻을 알아차린 순간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빚을 갚아주는 척만 한다고? 저는 신우이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그러고는 차분하게 또박또박 말했어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아가씨를 풀어줄 생각이 없었어. 날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엔 아가씨 차례야. 사냥 끝나면 사냥개부터 잡아먹는 거지. 그게 아가씨라고. 신우이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울음이 아까랑은 좀 다른 울음이었어요. 뭔가 평생 자기를 짓누르던 걸 깨닫고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신우이 손을 잡았어요. 그러고 말했죠. 그럼 이제 나랑 같이 하자. 무서워하지 말고. 아가씨 혼자가 아니야. 내가 같이 있을게. 그렇게 해서 적이었던 신우이가 제 편이 됐어요. 그때부터 우린 계획을 짰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로 했어요. 신우이는 계속 옆에서 장사를 하고 전 계속 레시피를 알려주는 척 하고요. 시어머니랑 남편한텐 둘 다 여전히 순한 양처럼 굴기로 했어요. 그래야 저 사람들이 방심하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서 신우이는 저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오가는 모든 정보를 나한테 빼다줬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가게 명의를 언제 어떻게 돌리려는지, 그 집안의 약점이란 약점은 다 저한테 흘러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까맣게 몰랐어요. 늘 자기 품 안에 있는 칼이 자기 목을 겨누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에요. 전 그렇게 1년이란 긴 싸움을 시작했어요. 울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준비를 했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판이 훨씬 더 컸어요. 어느 날은 신우이가 저를 다급하게 불러내더라고요. 얼굴이 사색이 돼서요. 사람 없는 데로 절 끌고 가더니 숨을 헐떡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언니, 큰일 났어. 어제 엄마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지금 벌이는 일이 어마어마해. 저는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가게 하나 빼앗는 걸로 끝낼 생각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게를 미끼로 여기저기 투자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떠벌리고 다닌 거죠. 우리 며느리가 하는 칼국수집이 그렇게 잘 돼요. 오래된 맛집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체인으로 키울 거예요. 여러 군데 분점을 낼 거니까 투자하실 분들 미리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제 가게가 시어머니한텐 사업 미천이었던 거예요. 오래된 맛집이라는 간판을 내세워서 그걸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거죠. 신우이 가게를 2호점이라고 떠벌린 것도 다 그래서였어요. 벌써 분점을 내고 있다.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려고요. 언니, 그게 다가 아니야. 엄마가 벌써 사람을 다 구해놨어. 분점 자리에 들어올 사람들, 그 옆에 카페 할 사람까지 다 정해놨대. 다음 달에 계약하기로 한 사람도 있다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다 멍해졌어요. 제 가게 하나 뜯어먹는 줄로만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솔직히 화가 나다 못해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생각하고 이런 짓을 벌인 건가 싶어서요. 신우이가 제 손을 붙잡고 울먹이면서 그러더라고요. 언니, 어떡해? 일이 너무 커졌어. 잘못되면 그 투자한 사람들 돈도 다 날아가는 거잖아. 그 책임은 누가 져? 결국 나랑 언니한테 다 뒤집어 씌울 거 아니야. 엄마는 쏙 빠지고.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신우이 말이 맞았어요. 일이 잘못되면 시어머니는 절대 책임 안 질 사람이에요.
결국 모든 죄는 신우이랑 저한테 떨어질 게 뻔했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뭔가가 스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어떻게 복수를 할까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뾰족한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신우이 얘기를 듣는 순간 답이 보였어요. 이 모든 게 우리 가게 하나에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가게가 잘 되는 맛집이라는 그 간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간판을 제가 없애버리면요? 우리 가게를 아예 다른 걸로 바꿔버리면요? 그럼 시어머니가 사람들한테 떠벌린 잘 되는 칼국수 맛집은 사라지는 거예요. 분점을 낼 본점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투자판이 통째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댄 이유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때부터 제 심장이 막 뛰었어요. 아가씨, 나 방법을 찾은 것 같아. 신우이가 무슨 소리냐는 얼굴로 저를 봤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 가게를 싹 없애버리는 거야. 아예 다른 가게로 바꿔버리는 거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고 다닌 맛집을 없애버리면 그 투자고 체인이고 다 물거품 되는 거잖아. 거대한 판이 사실은 제가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모래성이었던 거죠.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잘 되던 가게를 접고 다른 걸로 바꾼다. 이 말은 쉽죠. 그런데 그게 어디 보통 일이에요? 잘못하면 가게만 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복수로 끝낼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참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칼국수 집을 하면서 늘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던 게 있었거든요. 항상 이 가게가 제 가게라는 생각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건 사장님 가게다. 사장님이 물려준 거고 사장님이 하던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뉴 하나 바꾸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늘 사장님 그림자 안에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가게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물려주는 거다. 그 말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전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물려준 건 가게를 운영하는 법이 아니었어요. 순옥 이모를 비롯한 사람들이었어요. 한결같이 저랑 같이 일해준 직원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보물이었던 거예요. 사장님도 그분들 덕에 가게를 키운 거였고요. 그래서 전 결심했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이름을 건 진짜 우리 가게를 만들어 보자고요. 저는 순옥 이모랑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솔직하게 다 털어놨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제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다들 듣고는 한참을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순옥 이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난 네가 무슨 결정을 하든 따라갈 거다. 사장님 살아계실 때부터 이 가게 사람이었고 너랑도 10년이 넘게 같이 했어. 우리가 남이냐? 그 인간들한테 당하는 거 난 못 봐. 그 말에 다른 직원들도 다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한 직원은 이러더라고요. 사장님, 우리 칼국수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참에 진짜 하고 싶었던 거 한번 해봐요. 저도 사장님 편이에요. 뭐든 다 도울게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인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시어머니는 핏줄이란 가족을 쥐고 흔들었지만 저한텐 핏줄보다 더 진한 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새 가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칼국수 대신 다른 면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완전히 다른 가게로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젊은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가게는 어떤지 발품을 팔아가면서 공부했어요. 순옥 이모 손맛에 우리가 새로 배운 것들을 더해서 우리만의 새로운 메뉴를 하나하나 만들어갔죠. 그렇게 1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1년이란 시간이 나중에 보니까 정말 절묘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대로 베껴서 자리를 잡을 때쯤 되니 사람들은 이미 다른 데로 넘어가 있었던 거예요.
칼국수는 한물간 메뉴가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우리가 새로 준비한 그런 가게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한참 지난 유행을 베끼느라 그 고생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사이 이미 다음 걸음을 내디뎌 있었고요. 베끼는 사람은 절대 앞서가는 사람을 못 이겨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제 안에서 뭔가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저는 항상 누군가 베풀어주는 손을 잡고 살아온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사람들을 이끌고 새로운 걸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제대로 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받기만 하던 제가 처음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 거죠. 새 가게를 준비하면서 다른 것들도 꼼꼼하게 챙겼어요. 가게 이름부터 우리가 새로 만든 것들을 함부로 못 뺏기게 법적으로 등록을 해뒀어요. 2번 당할 순 없으니까요. 그리고 오래 거래한 농가랑 도매상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여전히 절 믿고 좋은 물건을 대줬어요. 오히려 옆에 베낀 가게가 생겼다는 걸 알고는 그쪽에는 좋은 물건을 안 주더라고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그게 다 오래 쌓은 정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신우이가 그동안 빼다준 정보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가게 명의를 어떻게 빼돌렸는지, 투자자들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그 증거들을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뒀어요. 종이에 적힌 칼국수 비법은 베낄 수 있어도 사람과 시간과 믿음은 절대 못 뺏겨요. 그게 제 진짜 무기였어요. 그 증거들을 들여다보다가 더 기가 막힌 걸 알게 됐어요. 시누이가 진 빚이라는 게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부풀려 놓은 거였어요. 진작 다 갚고도 남았을 돈을 영영 못 갚게 이자에 이자를 붙여서 시누이를 묶어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빚을 갚아준 게 아니라 그게 처음부터 갚을 필요도 없는 빚이었다는 걸 증거로 밝혀낸 거예요. 그렇게 1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랑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가족이 다 모여서 할 얘기가 있다고요.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시누이가 귀뜸을 해줬거든요. 이제 가게를 식구 명의로 넘기라고 들이밀 거라고요. 투자자들한테 보여줄 게 필요하니까 슬슬 저를 정리하려는 거였죠. 전 그날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해뒀어요. 떨리긴 했지만 무섭진 않았어요. 1년을 갈고 닦은 칼이 제 손에 있었으니까요. 약속한 날 저는 시댁으로 갔어요. 거실에 시어머니랑 남편이 앉아 있더라고요. 시누이도 한쪽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고요. 저는 시누이랑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행여나 들킬까 봐요. 시어머니가 절 보더니 그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리를 권하더라고요. 왔어. 예, 어서 앉아라. 아가,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불렀다. 저는 얌전히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그 가게 말이다. 이제 명의를 좀 정리하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동안 그 가게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니? 이제 식구들이 같이 제대로 키워보자는 거야. 그러려면 명의가 좀 정리가 돼야 해. 미숙이 앞으로 돌려놓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넌 그냥 편하게 지금처럼 하면 돼. 남편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여보, 이게 다 우리 잘 되자고 하는 거야. 당신도 이제 그 고생 그만하고 좀 쉬어. 가게는 엄마하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응?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순간 시어머니랑 남편이 그게 명의 넘기는 서류인 줄 알았는지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래. 아우, 얘가 말귀를 잘 알아듣네. 아우, 역시. 그런데 제가 그 봉투를 열어서 보여준 건 명의 서류가 아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한 장 한 장씩 식탁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가게 명의를 어떻게 빼돌렸는지 적힌 서류,
투자자들한테 거짓말로 돈을 받은 정황이 담긴 서류, 신우이를 빚으로 올감해서 부당하게 부려먹은 증거들, 그리고 그 가족 모임방에서 오갔던 대화를 찍은 사진들까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그 인자한 미소가 스르르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이게 다 뭐냐?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줄로만 아셨죠? 다 알고 있었어요. 이 가게로 투자 받으신 것도, 분점 낼 사람들 다 구해 놓으신 것도 다예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것도 제가 미리 다 짜놓은 거였어요. 바로 그 시간에 맞춰서 투자자들이 가게에 도착했다는 신호였어요. 제가 1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공들인 게 바로 이 타이밍이었거든요. 신우이를 통해서 저는 시어머니가 투자자들을 언제 가게로 데려와서 보여줄 계획인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자기가 저를 앉혀놓고 명의를 넘겨받는 그 시간에 맞춰서 투자자들한테 맛집을 직접 보여주겠다며 가게로 오라고 한 거예요. 명의도 받고 투자자들한테 자랑도 하고 일석이조였겠죠. 그런데 투자자들이 가서 본 게 뭐였을까요? 칼국수집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제가 1년을 준비한 우리만의 새 가게요. 며칠 전에 칼국수집 간판을 내리고 새 단장을 끝내놨거든요. 혹시라도 들킬까봐 겉에는 천을 씌워두고 안에서만 단장을 했어요. 그러다 그날 아침에 천을 걷어낸 거죠. 투자자들이 도착해서 본 건 시어머니가 입이 닳도록 자랑하던 그 몇십 년 된 칼국수 맛집이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다른 가게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시어머니 휴대전화가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 전화가 빗발친 거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는데 수화기 너머로 고함이 다 들렸어요. 여기 칼국수집 어디 갔어요? 맛집이라며? 분점 낼 본점이라며? 이게 다 뭐야? 어?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전화를 들고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또 다른 투자자한테서 전화가 오고 또 오고 시어머니가 변명을 하려고 했어요. 아니 그게 잠깐 가게를 단장하느라 잠시만요. 제가 설명을.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식탁 위에 서류들을 가리키면서 말했거든요. 어머니, 저 투자자분들 오늘 가게에 와서 두 눈으로 직접 다 봤어요. 어머니가 자랑하던 그 맛집이 온데간데 없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미리 준비해둔 자료도 받으셨어요. 어머니가 거짓말로 돈을 받았다는 거, 그 가게 명의가 사실은 어떻게 된 건지 다 적어서요. 시어머니가 절 노려보는데 저는 하나도 안 떨렸어요. 오히려 속이 다 시원했어요. 남편이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저한테 달려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다 망하게 생겼잖아. 너 미쳤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였어요. 위자료까지 다 적어놓은 거였죠. 야, 어디서 소리를 질러? 너 나랑 결혼한 거 이 가게 빼앗으려고 한 거잖아. 내가 가게를 어떻게 읽은 줄 알아? 사장님이 거저 물려준 거 아니야. 내가 10년 넘게 내 가게처럼 일했다고. 그런데 그걸 어디서 굴러온 줄도 모르는 너한테 미쳤다고 곱게 갖다 바쳐? 남편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그런데 전 멈추지 않았어요. 동창회에서 술 몇 번 같이 마시고 다정한 척 몇 마디 하면 가로챌 수 있을 줄 알았지? 나는 누가 거저 주는 거 받아본 적도 없지만 내가 피땀 흘려 만든 걸 멍청하게 빼앗기는 사람도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남편의 얼굴이 시뻘개졌다가 다시 하얘졌어요. 저는 이혼 서류를 탁 내려놨어요. 여기 도장 찍어. 위자료는 한 푼도 못 깎아.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것도 약과니까. 남편은 입만 뻐끔거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렸는지 저한테 매달리듯이 말투를 싹 바꾸는 거예요. 금방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던 사람요. 아가, 우리가 그동안 정이 있는데 이러지 말자. 응? 가게 명의는 됐다. 다 없던 일로 하자. 투자자들도 내가 어떻게든 무마할 테니까 너만 좀 도와주면. 저는 그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우이를 봤어요. 신우이도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눈빛에 다 담겨 있었어요. 제가 먼저 시어머니한테 한마디를 던졌어요. 어머니, 아가씨 빚은 제가 다 정리했어요. 어머니가 그걸로 평생 아가씨를 종처럼 부려먹으셨죠? 이제 그 끈 제가 끊었어요. 미숙인 더 이상 어머니 사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보면서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을 했어요. 미숙이 너 설마 네가 언니랑 다 짜고... 그때 신우이가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더니 또박또박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평생 엄마 무서워서 숨도 한 번 크게 못 쉬고 살았어. 결혼도 못하게 받고 빚으로 나 묶어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언니까지 등쳐먹는데 날 써먹었지. 나 이제 안 그래. 언니가 나 살려줬어. 나 언니랑 갈 거야. 시어머니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휘청하는데 이번엔 남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또 무슨 말을 하려나 했죠. 그런데 남편이 향한 건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어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다 잘 될 거라며. 투자받은 돈 금방 불려서 우리 다 떵떵거리며 살 거라며. 그 말만 믿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게 뭐야. 나 이제 이혼당하고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생겼잖아. 엄마 때문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편이라고 똘똘 뭉쳐서 절 잡아먹으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일이 틀어지니 제일 먼저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얘, 너 왜 이래?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잖아.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어? 그런데 남편이 그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는 거예요. 무슨 방법? 엄마가 벌인 일 엄마가 책임져. 난 이제 모르겠으니까 난 빠질 거야. 그러고는 남편이 자기 어머니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둔 채로 먼저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평생 자식들을 손에 쥐고 흔들던 사람이 가장 믿었던 도구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거실에는 시어머니 혼자 덩그러니 남았어요. 저는 신우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오기 전 마지막에 문을 나서면서 이 말만 했어요. 어머니, 전 가족이 없어서 평생 외로웠는데 어머닌 자식이 있어도 이제 곁에 아무도 안 남겠네요. 그거 제가 빼앗은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다 자초한 거죠. 남의 걸 거저 뺏으려는 사람은 결국 자기 평생을 잃는 거예요. 잘 사세요, 혼자.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됐냐고요? 시어머니의 그 거창한 사업은 그날로 끝장났어요. 거짓말로 돈을 받았다는 게 다 드러났으니까요. 평생 자식들 위에 군림하던 그 권세가 모래성처럼 무너진 거예요. 아들까지 이혼당하고 위자료까지 물어주고 빈손이 됐고요. 그리고 이 일을 다 겪고 나서 제 곁에 누가 남았는지 아세요? 순옥 이모와 그리고 10년을 넘게 함께한 우리 직원들 그리고 신우이였어요. 참 이상하죠? 저는 가족을 얻으려다가 잃을 뻔했는데 결국 핏줄도 아닌 사람들 속에서 진짜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장님이 옛날에 저한테 해준 그 말뜻을 이제야 알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건 가게도 돈도 아니고 결국 사람이에요. 진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거 하나면 다른 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우이, 아니 미숙이는 이제 얼굴이 폈어요. 약도 끊고요.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울던 사람이 요즘은 가게에서 제일 많이 웃어요. 얼마 전에는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우리 가게 단골인데 사람이 참 진실해요. 얼마 전에 미숙이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나 50 바라보는 이 나이에 처음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
다 언니 덕분이야. 그 말을 듣는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평생을 베풀면 돌아온다는 믿음 하나로 살았어요. 한때는 그 믿음 때문에 호구 취급당하고 다 빼앗길 뻔도 했지만요. 그런데 결국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베푼 것들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저를 살리는 손길이 되어서 돌아왔으니까요. 그리고 복수의 끝에서 그토록 갖고 싶었던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그거면 진짜 저는 다 가진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도 옆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